조윤주 평가사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반성하게 되네요. 정말 나중에 업계에서 되게 또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만날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먼저 인사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목이 감정평가 실무여서 어떻게 과목 그 제목이 실무여서 무슨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지인분들한테 여쭤보기를 뭐가 가장 궁금하냐고 했는데 평가하는 원리나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평가 사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자료를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서 그거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테마는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해서요. 간단하게 양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을 주업으로 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랑 중부지방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마포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으로, 그 다음에 LH 경영투자심사위원 등의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활동한 걸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론은 감정평가의 개념이나 대상이나 뭘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 뭘 원칙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다원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설명을 약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2조의 정의를 하고 있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에 대해서 그 교재에 실어놨는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뭐 권리도 있고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뭐 공장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랑 광업재단, 임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서 5호에 유가증권이 있는데 유가증권은 세법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비상장 주식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평가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무서 제출용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경매를 하거나 경매 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저희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도 평가할 수 있어서 사실상 사람 외에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저희가 그 보상평가라는 걸 하게 될 때,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정말 이런 탁자도, 그리고 뭐 이런 등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평가사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정의는요, 기본이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여기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는 뭐 법적 가치도 아니고 다른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물건이 진짜냐 아니냐, 저희한테 또 요즘에 많이 질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품,
그리고 뭐 골동품 이런 것들이 평가가 또 우리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위 감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거 진위 감정서는 별첨해서 붙이는 거고, 사실상 저희는 그게 진짜라는 전제 하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나타내느냐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저희가 감정평가사 시험 보게 되면 항상 쓰는 내용이에요. 이게 달달달 외우고, 뭐 두음자를 따서 뚜루룩 적는 내용인데, 그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부동산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라고 1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LH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무조건 먼저 이제 사이트를 정해서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산이나 여기 사이트에 지금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한테 이 땅을 수용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다 공사를 지었고, 분양을 할 때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분양 가격을 정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탁상 감정처럼 해서, 가감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드리고, 또 LH에서는 거기다 공사비를 얹고 해서 이게 투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의사결정이 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사업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도 작년이랑 올해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갖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등 이런 그 감정평가가 이런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라고 써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는 평가사가 평가한 게 왜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끼리 실거래하고 하는 건데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게 부분이 뭐냐면, 그 허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그 영세한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허그에서 보증금을 담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서를 받아오면 그 평가서에 나온 금액만큼은 전세 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게 그 빌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3억짜리 빌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세를 설정한다고 하면 2억 5천 내지는 2억 많이 받아야 7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이 계속 상승했었고, 그런 과정에 어디 가나 나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기꾼과 대출 브로커와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님들이랑 이렇게 나쁜 공인중개사님들이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감정평가를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 계약을 그 근처에 실제로 거래하는 것도 아니면서 3억 원 이상의 거래 계약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평가사한테 평가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실거래된 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약간 이제 면밀히 관찰 안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은 이제 3억 원 이상의 가격, 사실은 산 사람은 3억 원에 샀지만 그거를 전세를 3억 5천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3억 5천에 대해서 이제 그 임차인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증보험에서 3억 5천에 대해서 담보를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3억 원에 샀고 계속 상승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가격이 또 하락하고 이러면서 이 주인이 그 보증금을 주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꾼들이 모여서 했던 것들이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걸 잡겠다고 되게 많이 공표하고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이고, 실제로 허그에서 몇 년 전보다 최근에 한 2, 3년에 그 허그라는 그 기관 자체가 대손 채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지만 최근에 한 2, 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손 채권이. 그게 이제 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해서 또 3억 5천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화곡동이나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나 되게 많아요. 빌라가 되게 집적돼 있는 뭐 신월동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있고, 실제로 지금 거기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서 되게 영세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때 자기네들 열심히 벌어서 들었던 영끌에서 그 모았던 그런 것들을 집을 남들은 살 때 전세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횡령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사기로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게 시세가 되고 사람들이 믿고 정부 기관도 그걸 믿고 그 보증을 서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놀랬어요. 그래서 보고 진짜 수험 때 배웠던 게 이론에만 있고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평가사는 적정 가격을 유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깜짝 놀랬고, 좀 더 이제 앞으로 평가할 때 더 양심적으로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평가를 해야겠구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평가를 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가면 합리적인 손실 보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의 토지를 앗아가고 뭐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입힐 때 제3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협상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는 항상 부족하고 국가는 항상 너무 많이 준다는 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